갈매기와 파도 소리 반겨주는 해양도시 부산. 눈 닿는 곳마다 펼쳐진 바다. 그것을 터전 삼아 치열하게 살아온 삶. 그 자취가 깊게 남은 자리. 부산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걸으며 한 땀 한 땀 성실하게 수놓는 하루. 어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내일을 여는 열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오랜 시간 빛바래지 않도록 푸르게 지켜가는 여기는 부산입니다.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 부산. 풍광이 빼어나기로 이름난 해운대 끝자락에 아담하게 자리한 동백섬인데요. 쪽빛 바다와 기암괴석이 만든 절경. 그것을 등 뒤로 가까이에서 바다의 숨결을 한껏 느끼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화가이자 여행 작가인 장석원 씨. 대기업 마케터로 살아가다가 마음 끌어당기던 그림에 빠져들었고 지금은 밥장이란 예명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탁 트인 푸른 바다, 그 광활함에 주름진 마음까지 팽팽하게 펼쳐집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에 종종 오는데요. 이번 부산 여행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직 안 가본 데도 가보면서 이번엔 또 그림도 그리거든요. 또 저한테도 이번 부산은 매우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마음 가득 설렘 안고 한 걸음 더 부산으로 들어갑니다. 부산 원도심의 중심, 용두산 부산타워 밑자락 너른 자리에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여 년 전 이 건물이 처음 세워질 무렵 대청동은 은행들이 밀집해 있던 금융거리로 번화가였습니다. 부산의 돈이 모두 모여들었던 거리에 우뚝 세워진 건물은 당시 서구풍의 건축 양식과 화려한 장식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세운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지점, 그 건물이었습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물인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본관이랑 별관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본관과 별관 둘 다 이제 주요한 근대 건축물인데, 이 별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데가 별관이거든요. 이 별관은 1929년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런 근대 건축물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또 미군이 주둔해서 미군 건물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미국 공보원이랑 또 미국 문화원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99년도에 이르러서 저희에게 이제 우리나라에게 반환이 됐고요. 조금 이제 미국 문화원 시절에 건물들을 많이 나누기도 하고 좀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그거를 다 철거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부산지점 건물로 처음 지었을 때의 원형 그대로 복원해서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건물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자국의 위대함을 뽐내듯 건축에 공을 들였는데요. 당시 건물을 짓는 데 들인 총 공사비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약 21억 원. 관동 대지진 이후 내진성을 강조한 일본의 최신식 공법이 쓰이면서 당시로선 보기 드문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세워졌습니다.
예전 근대 건축물은 이제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 많은데 이 건물은 특이하게 콘크리트와 철근 등을 구조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출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출을 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건물. 이후 해방 후엔 미군이 주둔하면서 오랫동안 한국 안의 미국 땅이 되었고 1999년이 돼서야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 쉬어가기 좋은 도서관으로 단장하고 부산 근현대 역사관으로 또 한 번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본관 역시 역사적 장소로 1963년 지어진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입니다. 근데 어딘가요? 이렇게 자꾸 지하로 자꾸 예, 내려가시고. 어두운 데로 가시는데 그러니까. 아마 내려가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오,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서도 아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금고 시설을 바로 보실 거예요. 아, 금고요? 예, 금고 시설입니다. 아주 오. 재밌습니다. 오. 길게 뻗은 복도를 따라 2중 3중으로 된 무거운 철문, 그리고 두꺼운 금고문이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쓰였던 은행 금고라니 더욱 신기한데요. 일자형 복도 양편으로 뻗어나간 각각의 금고.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옛 한국은행 건물 지하에서 쓰임새가 궁금한 금고 시설물을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200여 평 전체가 한 4개의 금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부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특히나 70년대, 80년대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이라든가 수출, 무역이 제일 활발하게 진행된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수출이라든가 산업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화폐량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명절 때 여기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조 가까이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고 시설이 있는 덕분에 화폐를 보관하고 또 이제 화폐를 출납할 수 있어서 우리 부산이 산업화라든가 아니면 수출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0여) 년간 금괴와 지폐, 동전, 주화 등을 보관하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비밀의 지하금고는 이제 미술관이 됐는데요. 감시복도와 4개의 금고실로 이루어진 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을 보고 즐기는 색다른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금고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시민들이 와서도 볼 수도 있고 원도시권에 있는 청년 작가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미술 공간을 만들자. 그런 2개의 취지로 우리가 이 금고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부산이 건너온 근현대 100여 년. 그 시간을 담아낸 공간으로 변신한 건물. 조선 최초의 개항도시이자 일제강점기 수탈의 전진기지. 6.25 전쟁 땐 피란 수도였던 곳. 그리고 산업 부흥기엔 무역항이 된 부산. 그 면면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침 인기 대중가요 동백아가씨 특별전이 있었는데요. 우리 가요 역사상 최초로 100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했고 당시 무명이었던 이미자 씨를 국민 가수로 탈바꿈시킨 대중음악사의 큰 획을 그은 노래였습니다. 여기 지금 동백아가씨라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 제가 알고 있는 노래 동백아가씨. 예.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동백아가씨 이제 발표 60주년을 맞았어요. 1964년도에 이제 발표가 돼서 올해가 딱 60주년이 됩니다. 동백아가씨를 작곡한 그리고 작사한 분 모두 부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곡한 분은 백영호 작곡가,
그 다음에 작사한 사람은 한산도 작사가. 그래서 그 두 분이 작곡 작사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노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백아가씨는 우리가 노래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화 주제가예요. 아, 그래요? 예, 예. 동백아가씨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촬영지가 바로 사하구의 다대포 쪽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백아가씨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노래이기도 하지만 부산의 대표적인 노래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노래는 때로 한 시대를 고스란히 담아내곤 합니다. 대중가요 동백아가씨는 산업화 시절의 고단함과 서글픔을 애잔한 선율과 가슴 아픈 노랫말을 담아낸 명곡으로 평가받는데요. 6, 70년대 나라는 가난했고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한국의 노래는 위로와 용기가 됐고 우리가 사랑했던 가요 안에는 부산이 있었습니다. 부산은 대중음악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행가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들어보면 아주 부산이 많이 나옵니다. 일제 시기 때는 울며해진 부산항이라고 있어요. 울며해진 부산항에는 관부 연락선을 타고 쭉 가면서 부산을 바라보면서 부산을 떠나는 그런 아픈 심정을 노래한 노래이고요. 그 다음에 피난 시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대는 70년대를 상징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부산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부산의 모습을 담아서 유행한 노래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콘텐츠를 발굴해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근현대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인 지점들을 찾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찾아서 관람을 해주셨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랑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그 역사의 산증인 부산. 그 우여곡절의 사연들이 파도에 실려 떠내려옵니다. 파란만장 부산, 그 역사의 무대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부산에서 가장 큰 섬인 가덕도입니다. 영도의 약 1.6배 정도 되고요. 역사적으로 여기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에 이르기까지 외구의 전동이 끊이지 않던 곳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세월이 흘러가지고 1904년에 와서는 러일 전쟁의 그 발틱 함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외항포에 주둔을 했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군들이 계속 주둔했던 그런 군사 요새지 지역입니다. 이곳이. 가덕도 남쪽 끝 갯마을 외양포. 소담스러운 풍경의 작은 마을은 평화롭게만 보이지만 지금부터 120여 년 전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한동안 주민들은 강제로 마을을 떠나야만 했는데요. 지금껏 제한구역이라 손을 대지 못하고 시간이 멈춘 양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넓고 또 좀 특이해 보이죠, 그죠? 네. 이 건물은 무려 지금 120년 전에 일본군들이 여기 주둔하면서 막사 건물을 쓰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네모반이 되겠죠, 흔히 말하는. 예. 창문틀 위에는 눈썹창이라 해가지고 위에 그 약간 사람 눈썹처럼 이 가리는 막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함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양철입니다, 양철. 빨리 신속하게 건물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축 자재입니다. 지붕뿐만 아니고 벽체의 모든 건설 자재가
저 방금 우리가 보았던 외양포 포구를 통해 가지고 배로 다 일본에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실어 왔어요.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일제는 군사 거점으로 삼기 위해 외양포에 군 관련 시설들을 만드는데요. 함석을 덧댄 목조벽은 물론이고 일본식 기와를 올린 파도무늬 지붕까지 모두 일본식 건축 양식입니다. 일본 전쟁이 올 때까지 우리 약 50여 개 동이 넘는 건물들이 이 마을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요새화를 하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쪽은 바다죠. 그래서 여기에 병영시설이 일단 먼저 들어옵니다. 네오반, 막사, 그 다음에 무기고, 탄약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서 포진지, 그 다음에 관측, 산 위에는 관측소, 이렇게 해서 전체 지역이 요새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어촌마을 외양포엔 당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우물터입니다. 지금도 쓸 수 있을 만큼 튼튼해 보이는 우물은 외양포 마을에만 9개가 있을 정도로 많았는데요. 가덕도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되는 현장입니다. 우물만이 아닙니다. 군부대가 주둔했으니 배수로, 화장실 등 군사 요새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는데요. 그 핵심 시설이 바로 마을 뒤편 언덕에 있습니다. 여긴가요, 여기? 예, 어떻습니까? 좀 약간 음침하고 네. 약간 무섭기도 하고 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 촬영하기 좋은 네. 그런 곳? 세트장 그런, 같아요. 예, 세트장 그런 느낌이 들죠. 예. 1904년이죠, 그죠? 여기에 8월 달에 일본군이 들어와서 여기에 포진지 시설을 구축을 합니다. 예, 밑에 마을의 병영시설과 동시에 그렇게 1905년 4년 12월 달에 완성이 돼요. 280mm 유탄포라는 아주 거대한 포를 6문을 여기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자리는 이게 포좌라고 하는데 이게 6개. 그다음에 이렇게 빵카는 이제 탄약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탄약고가 한 군데, 두 군데, 저 지하 속으로 세 군데 이렇게 있고 뒤에 보이는 이제 그 막사 시설처럼 돼 있는 저기는 이 사항을 관리하는 병사들이 은폐돼 가지고 통신도 하고 사격 작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주 은폐된 자리에 그러네요. 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포가 숨어 있었다. 예, 은폐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높이 쌓은 제방 위에 대나무와 갈대를 심어서 밖에서는 절대 엿볼 수 없게 설계한 포진지. 가로 30m, 세로 70m의 포진지는 숙소와 탄약고, 외벽 등을 갖춘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있지만 아픈 역사가 가슴에 박히듯 그 흔적과 자취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이곳은 그 탄약고거든요. 280mm 유탄포의 포탄을 보관해 두던 곳. 그 탄약고. 들어갈 수 있나 보네요. 예, 들어가시죠. 네, 조심하시고 들어오세요. 이제 여기 이제 격실로 이렇게 안에서 포탄이 터지더라도 바깥으로 안 튀어나오게 굉장히 두꺼운 격실로 되어 있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치형이지 않습니까? 아치형이 되고 이 탄약을 여기에 쌓아두고 보관을 하고 또 사격할 때는 끄집어내서 사격하고 폭이 뭐 50에서 70cm까지 이렇게 두껍게 웬만한 폭에게는 잘 안 무너지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태평양 전쟁까지 가덕도 외양포를 군사기지로 활용하며 철저히 유린하는데요.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였던 포진지는 다시 한번 쓰임새를 찾게 됩니다. 광복이 되고 난 뒤에 곧이어서 6.25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니까 피난민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갑자기 밀려오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가 안에. 구두를 놨어요. 이게 새까맣게 불을 때서 연기가 나가고 위에는 황토흙을 깔아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도록. 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굴떡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연기가 꽉 차고 온 이렇게 지붕이 다 까맣게 거슬렸잖아요. 연기가 빠지면은 들어와서 또 자고 이랬던 그 흔적이 남은 곳입니다. 우리 역사가 참 가슴 아픈 역사잖아요. 우리 좋은 땅 다 빼앗겨서 쫓겨났다가 또 거기에 전쟁까지 터지니까 갈 데 올 데가 없지. 일반 국민들은 참 백성들은 정말 고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꿋꿋하게 견뎌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러일 전쟁부터 태평양 전쟁, 6.25 전쟁까지 가덕도는 역사의 거친 파고에 쓸리고 깎여 상처 입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가덕도에는 일제강점기에 또 다른 상처를 만날 수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연합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든 인공 동굴입니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 징용자들의 땀과 눈물이 배인 곳. 잊고 싶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사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게 이곳에 이런 이야기가 쌓여 있는 거를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또 다르게 보이네요. 이 파도에 아픈 가근은 깨끗하게 씻어 보내고 또 우리 다시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과거는 일렁이는 파도에 모두 띄워보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품을, 크고 너른 품을 내어주는 섬 가덕도. 장석원 작가가 본 가덕도의 얼굴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낡은 포진지, 지금은 쓰지 않는 진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시간이 멈춰 있고 오늘은 편안하지만 그때 그 현장에서는 누군가 전쟁의 공포를 겪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이였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을 빼앗긴 소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과연 슬픔까지 제대로 간직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몹시 서글퍼졌어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 느낌, 그 소년병을 대신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부산의 원도심. 빌딩보다 더 높이 솟아오른 굴뚝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은 목욕탕이 많기로 소문난 도시입니다. 지금도 500여 곳 대중 목욕탕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기 부산의 독특한 목욕탕 문화를 뚜벅뚜벅 발품 팔아 기록하고 알려주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한 달에 한 번, 월간지 형태로 말입니다.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이제 우연히 가보게 됐는데 목욕탕 굴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6개, 7개 보였는데 딱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는 어릴 때 되게 또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목욕탕에 잘 안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이 한 10몇 년씩 이렇게 모이면서 이걸로 뭘 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 이제 집안 목욕탕이라는 매거진을 만들게 된 그런 시작이었고요. 어린 시절 애틋한 추억을 지키고 남기고 싶어 목욕탕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다는 목지수 대표. 그렇게 10년 넘는 노력의 결실들이 모여 2023년 10월 집안 목욕탕이라는 잡지가 창간됐는데요. 목욕 문화가 바뀌며 점점 줄어드는 부산의 대중 목욕탕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답니다. 골목 하나 꺾으면 목욕탕이 있을 정도로 집 앞에 목욕탕이 참 많았어요. 부산이 이제 예전에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많이 몰렸죠. 그분들이 부산에 이제 경사지, 삼복도로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많이 정착하셨고 주거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공중 목욕탕으로 많이 가셔야 됐고 7, 80년대에 산업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섬유 공장, 신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곳에서 일하던 분들도 퇴근할 때 이제 목욕탕에 가셔야 되고 단지 목욕탕만 많아진 것이 아니고 또 목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목욕 산업을 이제 발전시켰는데 제일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K 목욕이 지금 또 유명하지만 떼수건도 1960년대 부산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졌고 90년대 초반에는 등밀이 기계 이제 그 등을 딱 갖다 대면 뱅글뱅글 돌면서 때를 밀 수 있는 그런 기계도 개발돼서 목욕탕 자체를 가끔 가는 곳이 아니고 거의 일상적인 공간이 되어가는 거죠. 목지수 대표는 부산의 대중 목욕탕과 목욕 문화 기록에 진심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목욕탕이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라고 하죠. 1800년대 말 입탕식 목욕을 즐기던 일본인들이 동네 온천을 개발하면서 목욕탕이 만들어졌는데요. 그야말로 부산 근현대사의 상징은 대중 목욕탕입니다. 이런 것들, 일상적인 것들이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왜냐하면 의식주 못지않게 제3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목욕탕이라는 공간을 좀 재해석하기도 하고 기록해보고 다음 세대들이 또 목욕탕이라는 걸 어떻게 또 해석하고 또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기에는 매거진이라는 형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잡지를 만들려면 꼼꼼한 취재는 기본. 매달 사전 탐사와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니 하루가 멀다 하고 목욕탕 순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목욕탕처럼 꾸민 외벽이 독특해서 그 속살이 더욱 궁금해지는 곳입니다. 봄매탕 또 오랜만이네요. 목욕탕 향기가 싹 나면서 이렇게. 대표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뭐 날씨가 추워가지고 손님 많으시죠? 뭐 그래도 뭐 예전만치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여름보다는 낫죠. 낫죠? 아무래도. 근데 요 공간이 옛날에 이쁘지 않습니까? 몇 맞아요, 평인 거죠? 요 그렇죠. 공간도 제일 처음에 막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에는 목욕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목욕 용품 주는 걸 제일 제일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는 이제 때밀이 이런 거 놔두고. 40년 남짓 동네 사랑방이 되어준 목욕탕이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복고풍 인테리어에 세월이 느껴지는 옛날 물건들까지 살뜰하게 전시해 주인장의 센스가 돋보이는 곳인데요. 덕분에 일요일 아침만 되면 온 식구가 목욕탕으로 총출동하던 옛 추억도 방울방울 떠오릅니다. (5년) 전 가업을 잇게 된 대표님. 세월이 변하면서 찾는 이 줄어든 현실은 이곳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데요. 목지수 대표와 협업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났답니다. 실제 목욕탕 영업하고 있는 목욕탕에 이제 쉬는 날에
주인 몰래 이제 목욕탕을 이제 운영한다는 그런 컨셉의 이제 팝업 먼저 얘기를 하셨고, 저는 뭐 전적으로 다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냥 하시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제 속으로 이게 얼마나 홍보돼서 사람들이 올까,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딱 그 한 2주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딱 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게 상당히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 기획들이 오히려 저 밑에 지금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지고 이런 반면에 자기가 쉬어갈 수 있는 동네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목욕탕이라는 곳이 본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막 돈을 크게 들이고 뭐 외부에 뭐 펜션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퇴근하면서 한번 힐링할 수 있는 조그만 그런 어떤 공간들, 사람들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착을 하고 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손을 내밀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구했기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들이 지키고 싶었던 목욕탕은 그저 몸이나 씻는 곳이 아니라 활력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잡지 형태가 없었을 때는 가서 목욕탕 주인분들께 인터뷰 요청 드렸을 때는 거절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거절도 좀 강력해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중간에 좀 뭐 잡지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할 정도로. 근데 한 권 한 권 나오면서 목욕탕 주인 사장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결과물들을 보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식의 변화, 그리고 목욕탕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실제 목욕탕 운영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도 또 얻어가시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모이고 따뜻한 문화가 흐르는 곳에 지역을 단단하게 이제 묶어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반드시 생겨나고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산의 목욕탕의 이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도 조금씩 이렇게 좀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지역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 부산만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 반짝이는 빛을 벗삼아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로 도시의 겨울밤이 깨어납니다. 해마다 겨울, 부산의 원도심을 빛으로 물들이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추위도 잊게 만드는 빛의 마법.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별보다 반짝이는 야경에 취하고 반해 동심의 세계에 푹 빠져 들어갑니다. 당신의 내일은 별보다 빛나기를. 춥지만 그래서 따뜻한 부산의 겨울밤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70년) 세월을 하루같이 한 길을 걸어온 장인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전통 자수의 명맥을 이어가는 김남이 명장.
수만 번의 바느질을 반복해 오색찬란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자수. 한 땀 한 땀 정성과 인내로 쌓아온 시간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명장 반열에 오른 지도 어느덧 25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시는 분이라 천조박이 많이 이렇게 나왔거든. 색색천.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소품, 뭐 제첩도 싸고 막 그런 걸 많이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 자수를 네가 제2 희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사님이 말씀 따라서 이제 그 자수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박물관에 가면 우리 자수들이 남아 있는데 그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데 막 색깔도 중국 그 실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고 내가 막 그게 매료돼 버렸어. 그게 한국 전통 자수에. 그래갖고 막 이거는 꼭 내가 이뤄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바느질집 딸로 바느질이 좋았던 그는 담임 선생님의 응원으로 바느질에 더욱 집중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자수가 좋았답니다. 등화관제 있던 시절에도 빛 가리고 밤새워가며 자수에 전념했던 명인. 그렇게 긴 세월 명인의 즐거움이자 꿈이 됐습니다. 전통은 전부 다 풀에서 나오는 거, 풀, 식물에서 나오더라고요. 콩도 볶아갖고 뭐 밤색도 내고 뭐 노란색을 뒤르려고 하면은 시자물에다가 하고 뭐 잠자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잠시간인지 뭐 그것도 모르고 살아서 얼마나 재미있어 빠졌어.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했던가요? 전통자수에 푹 빠져 그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자신만의 독창적인 자수 세계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전통 자수에는 기본이 한 24가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4가지를 많이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로 한 5, 6가지 사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씨앗처럼 바늘에 실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씨앗처럼 찔러요. 말 몸에 이 들어있는 거는 사선평수라고 해요. 많이 쓰이는 게 사선평수,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건 진금수라고 해요. 요럴 때 이제 이중 색깔이 분홍과 나무로 이중으로 꽈거든요. 꽈놓고 조금 굵게 해가지고 선을 표현할 때는 진금수로 또 해요. 실의 굵기와 꼬임에 따라 자수 기법은 수십 가지 여러 방법이지만 자수 명장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정성과 인내였습니다. 값싸고 대량 생산 가능한 기계자수. 기계자수에 질겁해 모두 포기하던 그 시절에도 명인은 우리 전통자수를 더 깊이 연구하고 창안해 냈습니다. 지금도 대학과 연구소에서 강의하고 전통자수 전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럽에도 가면 미국 사람도 그러고 영국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다 좋아해요. 근래에 와서 몇 년 전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너무나 반할 정도로 막, 그래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지 자기네들도 모르겠대요. 그만큼 좋아해요. 공예 문화, 예술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세계가 하나 되는 게 뭔가 느껴진다. 이런 게 기대됩니다. 전통자수의 멋과 아름다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삶의 고비고비를 건너왔다는 자수 명장. 70여 년 하루같이 작은 천의 넓은 세상 담아온 김남희 명장. 그에겐 한결같이 뜨거운 소망이 있답니다. 이 문화가 자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도자기에도 접목될 수 있고, 소품, 우리 생활 가운데 스며들어서 소품 액세서리도 만들고, 지금 앞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온 세계로 퍼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얼마든지 갖춰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작업이고, 또 우리 한국 문화를 대대로 물려줘야 되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날까지는 내가 열심히 그래 가르치려고 합니다.
원래는 섬이었지만 1934년 영도대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영도. 영도다리는 6.25 전쟁의 상징물이자 당시 고향 잃은 피난민들 약속 장소, 만남의 장소였는데요. 인근에는 부산 최고의 어항 남항이 있어 수많은 배와 사람으로 붐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리조선소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조선업이 전성기를 맞던 시절에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 구실도 톡톡히 했는데요. 지금도 300여 곳 크고 작은 부품업체와 선박수리 조선소, 공업사들이 뜨거운 열정을 꽃피우는 생생한 산업 현장의 최전선입니다. 이 골목을 둘러보면요, 여기 가게를 들리면요, 배 한 척을 거뜬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깡깡이 예술마을로 불리는 이곳의 역사는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7년 일본인 다나카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를 세우며 그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해방과 6.25 전쟁을 겪으며 침체기에 잠깐 빠졌지만 1970년대 원양어업 붐이 일고 국내 최대 선박수리 지역이 됐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고 하던데요. 예, 여기 전성기는 이 원양업계에서 배를 많이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올 때가 전성기입니다. 이 좁은 동네가 한 20년, 30년 전에 부산 시에서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동네. 아, 그 정도였어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1910년에 점령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살았어. 그래서 바닷가 옆에다 조선소를 일본 사람들이 조선소를 많이 지어가지고 활용한 곳인데 중고선에 녹이 쓸잖아요. 그럼 녹을 뺏길 때 아줌매들이 망치를 가지고 녹을 두드려서 뺏겼어요. 그때 깡깡깡 소리가 나서 그래서 이 동네가 깡깡이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고 그 역사에다가 예술까지 입힌. 호사다마. 1980년대 조선업 불황으로 깡깡이 마을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며 점점 적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랬던 마을이 2016년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예술문화마을로 새롭게 생기를 되찾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근대 조선산업의 발상지, 그 자부심을 잊지 않았기에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지대가 골목이 많고 볼품이 없었는데 예술마을이 되고 난 이후에 백화도 만들고 예술품도 만들고 해서 마을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되고 마을에서 사는 사람도 아주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고 해서 환경도 깨끗해지고 너무나도 역사 있는 동네면서 사는데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도에서 찾지 못한다면 전국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있답니다. 선박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동네답게 깡깡이 마을에는 공업사와 함께 선박수리 부품 가게들이 어깨를 기대고 이웃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깡깡이 마을의 터줏대감으로 한자리를 지키며 오랫동안 선박 용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부품 종합 상사입니다. 저희 가게는 1987년도에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8년 정도 되는 가게입니다. 배에 들어가는 밸브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선박 부품 보물 창고랍니다.
1987년 조영자 대표 부부가 작은 부품 가게로 시작. 품질 좋고 납기까지 척척 잘 맞추어 이제는 부품을 제공하는 거래처만도 전국 4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밸브 한 가지만을 취급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 밸브만 사러 오진 않잖아. 그래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밸브 말고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지. 내가 이걸 배워야만이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오면 참 반가운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배우는 거지. 배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고 지금은 한 4, 5천 가지 정도 돼요. 엄청 규모가 커졌죠. 그게 38년 정도를 해 놓으니까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깡깡이 마을의 마당발 여장부 조영자 대표. 거친 남자들 넘실대던 선박술이 세계. 그곳의 매력이 무엇이었길래 이 길에 들어섰을까요? 와, 작업복을 입고 사람들이 저 왜 시내 사람들하고 너무 틀린 모습이에요. 일하는 게 너무 성실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나도 이런 데서 그냥 성실한 사람하고 같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성실하게 일하는 깡깡이 마을 사람들, 그들에게서 희망을 엿보았다는 조 대표. 현장 기술자들에게 악착같이 묻고 밸브에 관해선 앞뒤 안 가리고 배웠답니다. 우리 남편이 저를 보고 밸브하고 사는 여자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예요. 어느 정도 손주의 레벨이 돼가지고 같이 동료가 돼야만이 내가 같이 대화도 되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생각하다가 여기 해양대 최고 경영인 대학원을 제가 들어갔어요. 내가 거기에서는 무엇을 얻으려고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려고 이제 그 대학원을 간 거죠. 그런 노력 끝에 2019년 영도구 최초의 100년 가게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며 손살을 치는 겸손함으로 밸브 공부에 끝이 없다 강조하는 조영자 대표님. 어쩌면 꾀부리지 않고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꾸려온 삶이야말로 오늘의 깡깡이 마을을 이룬 힘이었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일지 모르겠습니다. 밸브는 우리 말하면 혈관이에요, 혈관. 사람이 우리 인체에 또 혈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깡깡이 마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밸브 같은 역할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는 거지. 영도의 역사는 부산 근현대사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거울이었습니다. 부산의 특색이 살아있는 깡깡이 마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쉼없이 변하는 도시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마주한 시간. 장석원 작가에게 부산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번에 부산의 이곳저곳을 많이 둘러봤는데요. 둘러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곳, 또 슬픈 곳, 또 가슴 아픈 곳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여정에 바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벽화 작품을 보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우리의 어떤 역사가 있던 그것을 밟고 또 극복하고 또 함께 가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바로 어머니의 얼굴, 깡깡이 마을의 어머니 얼굴이 대신해 준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드넓은 바다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굴곡진 역사를 건너오고 삶의 향기가 묵직이 내려앉은 부산. 현재를 바라보다 과거를 만나고 과거를 걷다 미래를 꿈꾸게 되는 도시 부산. 바다를 품은 삶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그 사람들이 오래도록 마음에 맴돌 것 같습니다.